안녕하세요. 돈과 권력의 진행자입니다. 망해야 할 기업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본시장의 깊은 수수께끼입니다. 분명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연명하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좀비기업이라 부릅니다. 이 좀비기업들이 과연 시장의 자연스러운 경쟁 속에서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허점 때문에 반복적으로 양산되는 것인지 오늘 그 진실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좀비 기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경제 콘텐츠임을 미리 밝힙니다. 냉철한 시각으로 자본의 흐름과 권력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좀비 기업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주로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지표를 사용해 이 일을 판단합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1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이 한 해 동안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내기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3년 연속으로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라면 그 기업은 사실상 생존력이 극히 낮은 좀비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낮다는 것은 곧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정상적인 시장 환경이라면 도태되어야 마땅하지만 어쩐 일인지 계속해서 시장에 남아있으며 다른 건강한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마치 좀비처럼 계속해서 살아남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의 주요 과제입니다. 최근 한국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2023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의 비율이 전체의 무려 40.9%에 달합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입니다. 다시 말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영업 적자 상태인 기업도 28.3%로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통계는 한국 경제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병들어 있는지, 그리고 그 병의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시사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문제가 단순히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기업조차 4개 중 1개꼴로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의 여파가 기업 전반의 재무 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롯데, SK, 신세계그룹 계열사들 중에서도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곳이 20개사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특정 기업의 부실을 넘어선 거시적인 현상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비제조업, 석유화학, 철강, 건설, 유통업종 등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연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자본시장 시스템의 더 깊은 곳에 문제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좀비 기업들의 연명 뒤에는 한국 자본시장의 독특한 구조적 특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환사채와 그 안에 숨겨진 리픽싱 메커니즘입니다. 전환사채는 채권의 성격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금융 상품입니다. 기업은 당장 자금이 필요할 때 이를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합니다. 투자자들은 만기 시 원금 상환을 받거나요,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정해진 가격의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금융 수단으로 보입니다. 기업은 신속하게 자금을 확보하고 투자자는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와 함께 채권으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문제는 리픽싱 조항입니다. 전환사채 발행 시 기업의 주가가 특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전환 가격을 다시 조정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격을 낮추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픽싱입니다. 처음에는 기업의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투자 매력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투자자가 주식 전환을 통해 손실을 줄이거나 더 많은 주식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 유인을 제공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설적으로 좀비 기업을 연명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가격은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이는 투자자, 특히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하락하여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를 통해 특정 주체는 오히려 지배력을 강화하는 기묘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주당 1만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전환가액 리픽싱 조건이 주가가 8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하고 최저 한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라고 합시다. 만약 이 기업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5천원으로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1만원의 한 주를 받을 수 있었던 투자자가 이제는 5천원의 한 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같은 투자 금액으로 2배의 주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할수록 전환사채 투자자는 더 많은 주식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는 오히려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지만 낮은 가격의 주식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존 일반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으로 자신들의 자산 가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으로 인해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고 그 결과 자신들의 지분율이 급격히 희석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기업의 상황은 나빠지는데 일부 투자자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지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기업의 부실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경영권이 유지되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반복적인 유상증자와 감자 역시 좀비 기업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시행합니다. 이는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나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은 낮은 가격의 신주를 인수하여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자본 조달 방식이 됩니다. 또한 기업이 재무 상태 악화로 인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면 상장 폐지를 피하고 재무 구조를 일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감자를 단행하기도 합니다. 감자는 주식수를 줄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기업의 재무제표상으로는 자본 잠식률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의 주식수는 줄어들거나 심한 경우 무상 감자를 통해 주식 자체가 소멸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반면 대주주는 지분율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결국 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특정 집단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는 순환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유상증자와 감자는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 껍데기만 남은 부실, 기업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대주주의 지배력이 쉽게 유지될까요? 여기에는 대주주 프리미엄이라는 한국 자본시장의 특유한 현상과 경영권 구조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에서는 소수의 지분으로도 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나 의결권 없는 주식의 활용,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맞물려 있습니다. 상장사의 지분율이 높지 않아도 사실상 경영권을 완벽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는 하락하고 주가도 바닥을 기지만 소유 구조의 특성상 대주주의 지배력은 굳건히 유지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업의 주가가 폭락해도 전환사채 리픽싱 등을 통해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오히려 대주주의 지배력은 강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 선진국 시장과 비교해보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선진국에서는 주가 하락이 곧 경영권 위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주주 역시 주가 관리에 더욱 적극적이고 시장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주가 하락이 오히려 지배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기업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시장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반복될까요? 단순히 기업의 탐욕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제도 설계의 미흡함과 시장 규율의 약화, 그리고 투자자 보호 구조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환사채 리픽싱 조항이 특정 세력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혹은 그 악용 가능성에 대한 규제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부실을 조기에 걸러내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는 시장의 자정 능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감독 당국과 시장 참여자 모두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없이 단기적인 처방에만 집중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부실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 조정보다는 일단 살려두고 보자는 식의 관행이 만연했던 것이죠. 이는 결국 건강한 기업들의 기회를 빼앗고 시장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소액 투자자들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밀려 계속해서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는 점점 더 무너져 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한두 기업의 사례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병폐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좀비기업 퇴출을 위해 상장 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는 다산다사 시장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기업이 탄생하고 동시에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되는 역동적인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 상장 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2027년 6월까지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만 최대 220개사가 퇴출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장 폐지 요건은 시가총액, 주가 수준 동전주, 자본 잠식, 공시 위반 등 4대 분야에서 강화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기업, 즉 동전주가 30거래일 연속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90일 중 45거래일 이상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 폐지됩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2026년 7월부터 시총 200억 원, 2027년 1월부터는 300억 원을 넘어야 하며 관리 종목 지정 후 90일 중 45거래일 이상 기준 시총을 넘지 못하면 퇴출됩니다. 또한 반기 기준 완전 자본 잠식도 실질 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공시 위반 누적 벌점이 10점을 넘거나 고의적인 중대 위반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심사 대상에 오릅니다. 이러한 퇴출 정책은 분명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실 기업들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그들이 점유했던 자원과 자금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코스닥 지수가 약 40% 상승할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퇴출된 기업들이 K-OTC를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마련하고 혁신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퇴출 정책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퇴출 정책은 이미 발생한 문제를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결과 정리에 가깝습니다. 즉 이미 나타난 증상을 제거하는 것이지 병의 원인을 뿌리 뽑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좀비 기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정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가 하락 시 지배력이 강화되는 리픽싱 구조, 대주주 프리미엄을 통한 적은 지분으로의 지배력 유지, 반복적인 유상 증자와 감자를 통한 소액 주주, 희생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퇴출된 좀비 기업의 자리에 또 다른 좀비 기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규율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모든 투자자가 동등하게 보호받는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실 기업을 시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넘어 부실 기업이 애초에 생겨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설령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특정 세력이 이를 악용하여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편적인 정책 변화를 넘어선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철학과 설계에 대한 깊은 고민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좀비 기업은 단순히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기업 성장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시장의 자정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특정 세력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다수의 투자자가 희생되는 불공정한 구조가 반복된다면 누가 이 시장에 기꺼이 투자하고 싶을까요? 누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싶을까요? 이러한 불신은 결국 자본시장의 본래 기능인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기업 성장을 통한 부의 창출을 마비시킵니다. 우리는 어떤 시장을 만들고 있는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장을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눈앞의 문제 해결에 급급하기보다는 자본시장의 기본 원칙과 모든 참여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시장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